제주는 작은 섬이지만 재배되는 작물은 400여 종에 이르고 육상식물은 1,800여 종이나 된다. 풍성한 종자의 고장인 셈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주엔 외국산 종자가 더 많이 뿌려지고 토종 종자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종자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으로 유출된 한라산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개량된 것처럼 해외로 빠져나간 토종 종자들이 종자 기업들에 의해 세계적 제품으로 탄생되고 역수입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늦게나마 종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라와 지역들이 토종 종자를 사수하고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종자를 육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주 역시 수입 종자를 대체할 제주형 종자를 육성해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시드밸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세계가 인정한 청정 환경을 갖고 있다. 또한 한대에서 아열대까지 아우르는 기후적 여건은 종자 개발의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강점을 활용한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가 발벗고 나섰다. 위기의 FTA 시대를 돌파하고 종자의 무한 가치를 창출해낼 이른바 제주형 시드밸리 전략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 (6월) 말이 되면 제주에선 겨울 작물 파종에 들어간다. 주로 양배추와 브로콜리, 유럽 채소인 콜라비와 비트를 파종한다. 파종한 양배추와 브로콜리 종자는 일본, 콜라비와 비트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수입됐다. 쓸만한 국산 종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면 아마 농가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단가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 종자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단가도 좀 아무래도 물류비니 뭐니 포함되다 보니까 농가 그 부담이 농가에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세 차례 태풍이 제주를 핥히고 갔다. 태풍 피해에다 종잣값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다. 전부 여튼 양배추 종자, 뭐 빨간 양배추, 브로콜리 전부 외국산이거든. 전부 일본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종자가 너무 비싸. 그리고 또 종자가 자꾸 작년부터 굉장히 자꾸 올리더라고, 종자대를. 그러니까 영농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지. 제주 지역 양배추 국산 종자 자급률은 1%에 불과하다. 당근과 양파가 각각 15%와 7%, 브로콜리는 아예 0%다. 대부분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에 뿌려지는 채소 종자의 60%가 외국산이다. 수입하는 채소 종자는 연간 62억 원어치에 이르고 국내 전체 수입액의 13%나 된다. 상품성이 너무 안 좋아서 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 안전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모양이 좀 그렇고 좀 그 상품성이 좋은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거죠. 감귤은 2012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 UPOV 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다. 감귤 품종의 99%는 아직 일본산으로 올 초 일본 측에서 제주 재배 실태를 조사해 갔다. 다행히 대부분 품종 보호 기간 20년이 지나 로열티를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산인 천혜향이나 진지향 같은 만감류는 품종이 나온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종자권 분쟁이 예상된다. 일본 대꼬봉 품종인 한라봉도 15년 이상 제주에서 재배되면서 생산량이 떨어져 품종 갱신이 필요해지고 있다. 한라봉을 비롯해 아직 개발된 지 20년이 안 된 감귤류는 앞으로 로열티 부담이 커지면서 재배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주 작물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감귤 품종 개발하는 데 상당히 좀 투자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 걸 했었어야 됩니다. 제주의 경우 씨앗과 묘목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채소류와 감귤 비중이 67.4%나 된다. 제주 농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외국 종자기업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이 파프리카 농가는 17년째 농사를 하지만 종자는 네덜란드에서 사온다. 종자값은 한 알에 650원. 금 한도 무게인 종자 3.75g이 75만 원에 달한다. 금값보다 무려 2.7배나 비싸다. 값이 조금 싼 국산 종자가 있긴 하지만 심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검증이 안 돼가지고 뭐 나도 그 방송을 통해서 뭐 종자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국내 종자는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토마토 종자도 비싼 품종은 금값의 2배 정도다. 이렇게 비싼데도 농민들은 해마다 종자를 사야만 한다. 아니,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 서로 다른 형질의 작물을 교배시킨 잡종 종자, 이른바 F1 종자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F1 종자는 생육된 작물에서 씨를 받아 심으면 아예 싹이 나지 않거나 모양과 맛까지 달라지도록 일회용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4년에는 유전자까지 조작한 종자가 등장한다. 바로 GMO 종자다. GMO 종자는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저장을 오래 하기 위해 다른 식물 유전자를 뽑아 삽입해 만든 인공 종자다. 농약과 화학제품 회사였던 다국적 종자 기업들은 일회용 종자인 F1 종자나 GMO 종자가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국적 종자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일회용 종자는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거대 종자 기업들은 또 다른 일회용 종자를 보다 빨리 생산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 새로운 유전 자원이 더 있어야만 했고 90년대 후반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종자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합병하고 인수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흥농종묘와 제일종묘 등 유명 종자 업체도 그때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당시 종자기업 합병은 베트남전 고엽제를 만든 몬산토와 농약기업 듀폰과 신젠타가 주도했고 이후 이들은 세계 10대 종자기업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 여러 나라의 토종종자 원종과 오랜 기간 육종한 종자들도 그들 것이 돼버렸다. 국내 대표적 토종 종자인 청양고추도 이때 몬산토에 넘어갔고 송노란 배추와 토마토, 수박 종자의 80%가 이들 다국적 종자기업 소유가 됐다. 국내 종자업체가 개발했던 수많은 종자들이 이젠 전량 역수입되고 있다. 거대 종자기업들이 청양고추나 오이고추, 양배추와 송노란 배추 종자값을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공급을 중단해도 속수무책인 게 현실이다.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자신들 소유의 일회용 종자를 싼 값에 공급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토종 종자를 밀어내는 일종의 꼼수를 썼다. 결국 토종 종자가 사라졌다 싶으면 종자값을 마구잡이로 올려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인도다. 몬산토는 인도 면화 농가에 값싸게 공급하던 면화 종자값을
로얄티 명목으로 한꺼번에 600배나 올려버렸다. 인도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게 됐고 살림이 파탄에 이르면서 최근 10년 동안 13만여 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비교적 농업 선진국이라는 캐나다도 이들 기업에게 당하고 말았다. 캐나다의 밀산업 역시 토종 종자가 사라지면서 다국적 종자 기업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렸다. 종자의 가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기본 이제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자 시장들이 과열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그 종자 주권이라는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상당히 어려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들을 모두 이제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농민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종자 주권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다국적 거대 종자 기업에 넘어갔고 이젠 로열티를 내면서 사야만 한다. 우리나라도 이들에게 줘야 하는 로열티가 10년 새 200억 원이나 늘었다. 더욱이 향후 로열티 적용 품종이 많아지면서 10년 동안 무려 8천억 원을 물어야 할 전망이다. 국내 종자업계의 상황은 어떤가? 국내에는 천여 개의 종자 회사가 있다. 하지만 직원이 10명 이상인 곳은 23곳에 불과할 만큼 영세한 곳이 많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남아나 중남미 여러 나라처럼 거대 종자 기업에 무방비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외환위기 속에도 종자 주권을 지켜내겠다며 버팀목 역할을 해온 일부 종자 회사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는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의 육종연구소다. 18만 제곱미터 연구소에선 늦가을에도 육종시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는 46년째 이어져온 특유의 육종 철학이 유지되고 있었다. 육성 목표는 이참에는 맛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재배자의 입장에서 재배가 수월해야 되겠죠. 재배가 쉽고 또 수량성도 많이 나오고 또 재배할 때 다른 참외보다는 병에 강한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되겠죠. 농우바이오는 2008년 이후 매년 매출액의 17%를 기술 개발에 투자해 크나큰 성과물을 얻어내고 있다. 지금은 채소 종자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면서 다국적 기업에 내줬던 국내 1위 자리를 찾아왔다. 바로 판매를 하지 않고 종자 주권을 선언하고 그런 쪽으로 매진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IMF가 우리로서는 어떤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특히 R&D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농우바이오는 지난 1999년 생명공학 연구소를 만들면서 종자 개발에 속도를 붙였다. 기존 정통 육종 기술에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육종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국내에서는 최고의 연구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 다국적 글로벌 회사인 몬산토와 같은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심양림원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우바이오는 중국과 미국, 인도 등 7개 나라에 설립한 현지 연구소와 세계 수십 개 체종지에서 생산된 종자들을 이곳에 다시 모아 최고 품질로 다듬고 있다. 또한 세계 종자 시장 진출을 위해 70여 개 나라에 이미 거래처를 확보했고, 시장이 더 큰 스페인과 러시아 공략도 준비하고 있다. 2012년 농우바이오의 종자 수출액은 1,50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국내 종자 수출의 50%가 넘는 수치다.
외국 품종에 대한 이 외화 유출을 막고 국내 공급률을 높여가는 쪽에서 계속 토마토와 양파에 집중해 왔고 향후에도 이걸 전략 작물로 지금 우리가 잡고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수출을 확대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종자의 마지막 보루이면서 종자업계에서 대한민국 노화의 방주로 통하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다. 31만 점의 종자와 유전자원이 여기에 보관돼 있다. 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종이 까다로운 선별 작업을 거쳐 영상4도의 중기저장고에 보관된다. 중기저장실은 지진과 정전에 대비해 3중 구조벽으로 돼 있다. 현재 17만여 점이 보관돼 있고 50만 점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1,700여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국내에 있는 농업 자원, 생명 자원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역시 벼가 되겠고요. 벼, 콩, 밀, 보리 이런 순서대로 있습니다. 유전자원을 10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영하 18도의 장기 저장고도 갖춰놓고 있다. 한국이 원산지인 자원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DNA 뱅크도 구축돼 있다. 이런 최첨단 시설을 갖추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 최초로 세계 종자 안전 중복 보존소로 지정됐다. 아시아와 중남미 여러 나라가 한국의 핵심 종자들을 맡기고 종자 관리 기술도 배워가고 있다. Do not have facilities like this one for long-term storage in liquid nitrogen. So we should have this in the near future. So this is also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see how they are managing the samples, how to store the samples, how to document the material that's stored for long term.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17년까지 유전자원을 34만 4천여 점으로 끌어올려 세계 5대 유전자원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불어난 몸집에 걸맞는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또 이 좋은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또 가능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보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앞으로 유전자원센터가 해나가야 될 큰 두 가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중심으로 종자 선진국을 향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종자기업의 공세에 대비하던 방어적 종자 정책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수출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금값보다 비싼 종자, 즉 골든시드를 개발해 2020년까지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년 동안 5천억 원을 투자해 벼와 감자, 옥수수 등 10개 품목은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며 양배추와 감귤, 양파 등 9개 품종은 수입 종자를 대체할 국산 종자를 개발할 방침이다. 종자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 산업이고 우리의 성장 산업으로서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하려면 종자 산업을 발전시켜야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을 고친다든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종자 산업을 크게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종자 개발과 유전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결국 준비가 덜 된 나라는 다국적 종자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곳은 중국이다. 중국 종자 시장 규모는 95억 달러로 3년 새 137%나 성장했다. 2, 3년 안에 120억 달러인 1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종자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금 중국에는 벌써 50여 개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진출해 치열한 종자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엔 아직 외국 종자 기업에 맞설 만한 기업도 없고 또 중국 정부 역시 종자 산업에 대해 미온적이다. 그런 만큼 중국 종자 시장은 다국적 종자 기업들에게 훌륭한 사냥터일 수밖에 없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신파디 농산물 도매 시장이다. 축구장 100개 크기나 된다. 시장 안은 이른 새벽부터 수십 톤 대형 트럭들로 가득 차 있다. 중국 전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총집결해 있다. 신파디 시장은 1년 내내 문을 연다. 여기서 이뤄지는 하루 거래량은 채소가 13,000톤, 과일이 15,000톤이다. 지난 한 해 이곳에서 거래된 농산물은 900만 톤으로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이 넘는다. 越南呢，越南的那个泰产比咱国内的紫薯鸡肉吃的口感相当好，吃出来是煮出来是沙瓤，然后就那时候就会开花，你知道吧？国内的那种吃的比较硬，口感不一样，1块6。 2011년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인 6억 8천만 톤의 채소를 생산했다. 하지만 중국 땅에 뿌려진 채소 종자의 60% 이상이 외국산이다. 외국산 채소 종자는 중국산보다 훨씬 비싸지만 농가들은 외국 종자를 선호한다. 중국 토종 종자보다 생산량도 많고 병해충에도 강하기 때문에 외국산을 사서 쓰는 농가들이 더 늘어가는 추세다. 그 가운데 한국 채소 종자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这2年的士农的品种比较好，在我们这儿相当的普遍，在我们这农户这有85%以上农户全部种那个士农的种子，表现相当的好，成品率相当高，成色也好，这给农民带来相当大的收入。 이곳은 1994년 농우바이오가 중국에 설립한 북경 세농 종묘의 핵심 연구소다. 옥수수 밭이던 곳이 3년 만에 66만 제곱미터 육종 연구소로 탈바꿈했다. 100m 길이의 비닐하우스 600동이 끝이 보이지 않을 듯 이어져 있다. 중국 내 보급 점유율이 50%가 넘는 당근과 무 종자를 채종하는 생산 기지면서 신품종을 계속 개발하는 곳이다. 채소 씨앗만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중국 내에서 5대 기업 안에 들어갈 만큼 성장을 하게 됐죠. 결론은 그 과거에 중국이라는 시장을 들어다니면서 이 나라에 맞는 유전자원을 가지고 한국의 좋은 유전자원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서 중국 시장을 이렇게 점유하게 된 것이죠. 현재 중국 농업은 곡물 중심이다. 최대 재배 작물은 옥수수고 채소와 쌀, 목화가 뒤를 잇는다. 옥수수 재배가 많은 것은 가축 사료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간 7천만 톤이나 되는 육류 소비량으로 인해 돼지 사육주 수가 늘었고 덩달아 사료용 옥수수 재배가 증가한 것이다. 2011년에는 중국 전체 곡물 생산량의 34%가 사료로 사용됐다. 그것도 부족해 사료용 콩 5천만 톤이 수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식량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는 기초 곡물 자급률을 95%로 유지하는 식량 안보 대책을 세우게 됐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곡물 종자 육성에 우선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이러다 보니 8,700여 개에 이르는 종자 기업도 거의 곡물 종자를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채소 육종 연구를 하는 업체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중국 채소 종자 시장에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散，不太容易聚合中国的农业市场。对今后可能也不是现在国家政策就是这样，就像大发展，像钟总啊，像一些有实力的企业啊，怎么去结合，怎么去聚合。再从我们科研单位来说，就科研单位我们国家存在着就是。到处都搞这个，谁都搞，甚至一个地区一个县都在搞，重复工作太多，没有把整个聚集起来。您这干嘛呢？ 중국 채소 종자 시장은 외국 종자 기업들에겐 더없이 큰 틈새 시장이다. 게다가 지금 빠른 속도로 그 몸집이 커지고 있다. 2011년 현재 중국 채소 종자 시장은 5조 4천억 원으로 3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 중국 상류층을 중심으로 서구식 웰빙 식생활 바람이 불면서 채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중국 베이징 시내 귀신거리로 불리는 이곳엔 120년 된 중국 가옥을 개조한 하오 레스토랑이 있다. 하루 1,000명 이상의 손님이 찾는다. 저녁 시간엔 100여 미터나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다. 식당 내부는 중국풍이지만 메뉴는 웰빙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이 식당에 있는 조리사들은 중국 전역은 물론 유럽과 미국, 호주까지 매년 출장을 다니며 비만이나 성인병 예방에 효과 있는 메뉴들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놓고 있다. 一些西方的一个食材，原材料，包括调味品，做一些你像牛仔骨类似的、鹅肝呢，这些类似的适合于西方的或者是外国友人。这块呢，尽可能呢就是把我们这一块就是比较油腻的菜品进行了调整，有汁，但是不那么油腻。 음식값은 1인당 4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웰빙 바람이 불면서 이 식당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채워진다. 中国的一个100年的老店嘛，但它也结合了一些这个进口的一些东西，我觉得这个也挺好的，啊，这个中外结合嘛。 중국 상류층들의 식생활 변화는 베이징시 외곽의 여러 주말 체험 농장에서도 확인된다. 이 농장은 중국에선 보기 드물게 유기농과 무농약 재배를 한다. 물론 웰빙 중심의 채소 재배다. 시장보다 10% 이상 비싸지만 주말이면 베이징 시내에서 가족 단위로 찾아와 직접 수확하고 사간다. 손님들의 요청으로 방울토마토와 바나나, 애호박 등 외국에서 사온 종자도 심어 재배한다. 现在来呢，那是选择这个果菜类的比较多，或者特菜、保健菜的比较多。
一个也就是好奇，市面上不多见；另外来讲呢，也可能出于这个自身健康的考虑，吃一些这个保健菜，可能比吃普通蔬菜可能要营养价值要好得多啊。 최근 베이징시 외곽엔 이런 체험 농장이 20여 개로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가 통제에 나섰다. 육류보다는 채소 중심의 웰빙 식생활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중국 농업기관도 늦게나마 관심을 갖게 됐다. 베이징 농업과학원이 가장 먼저 채소 연구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아직 채소 육종 기술은 시작 단계라 중국 토종 종자를 심어 형질이 좋은 것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国家呢跟他们取经学习，就是各国科学家之间也有很多的交流，然后也有一些，比如说一些比较好的种子材料的交换，所以的话，对现在水平嘛，就是说也是比较高的。 종자 가공 공장 시설도 있지만 포장되는 종자 상당수는 개량된 종자가 아니라 작물에서 채종한 원종들이다. 中国种业实际上就是急需打造一个，就是刚才我说的几个巨头，哎，几个聚集单位，现在是小零。 하지만 뒤늦게 시작된 채소 종자 육종도 삐걱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조만간 가공 공장과 저장 창고를 민간에 매각하고 채소 육종 인력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외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채소 육종 기술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실적이 우선인 행정 때문이다. 우리 제주도에서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이 앞으로 쭉 커가는 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품종이 무엇이냐, 작물이 뭐냐, 그다음에 품종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어요. 중국 채소 종자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외국 종자 기업들은 아직 중국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중국에선 아직 종자 권리를 인정하는 품종 보호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자신들의 종자가 불법 복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농민들은 비싸더라도 병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은 외국 기업의 채소 종자를 선호하고 구입한다. 또한 웰빙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 상류층은 품질 좋고 안전한 채소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조만간 품종보호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종자 기업들이 중국 채소 시장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시기를 노리면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게 일본 종자 업체들이다. 일본 요코하마에는 설립한 지 100년이 되는 세계적 종자 기업 사카타 종묘 본사가 있다. 2012년 5월 기준 매출이 470억 엔, 우리 돈으로 6,100억 원이 넘는다. 사카타는 화이류 품종 개발을 하다 채소류 육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00년간 쌓인 화이류 육종 기술 덕에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이 꽃을 먹는 채소류 종자는 최고로 평가된다. 전 세계에 공급되는 브로콜리 종자의 60%가 사카타 종자일 정도다. 제주에 심는 브로콜리도 거의 사카타 종자다. 사카타는 무엇보다 종자가 재배되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충분히 연구해 종자를 개량한다. 品種そしてですね、世界で初めてですとか日本で初めてというようなオリジナリティあふれる品種を開発して、それをきちんと世界中で生産してユーザーの使いやすい形にして
配っていくというこの流れをですね、絶やさないことが非常に大事だと思います。 일본은 동서와 남북으로 기후차가 크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재배되는 종자도 지역 특성에 맞춰 개량한다. 사카타는 생산량이 많은 농업, 건강과 안전, 특색 있는 농업을 종자 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秋だと台風とかが来るんで日本は大雨が降って土が硬くなっちゃうんですよ。その時に酒田の品種は柔らかくて美味しいんですけど、抜く時に根っこが取れちゃうんですよね。葉っぱだけこう取れちゃう。でその時期だけそうならない品種を選んで、それが他社のやつなんです。 일본, 특히 도쿄의 물가는 한국의 3배 수준이다. 하지만 채소값은 우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싸고 종류도 많다. 종자기업들이 싼 값으로 종자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카타와 다끼이를 주축으로 150년 넘게 정통 교배 육종만을 고집해온 결과다. 중소규모 마트에도 종자 판매 코너가 따로 운영될 정도로 일본에서 종자는 하나의 생필품으로 취급된다. 일본 종자 시장 규모는 14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종자 수출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9년 130여 개국에 수출한 채소 종자는 81억 6천만 엔으로 1990년에 비해 1.7배가 늘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된 일본 채소 종자 비중은 급상승했고 이들 두 나라는 최대 고객이 돼 있다. 고품질 채소 소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종자 산업은 5년에서 10년 이상 일본에 뒤처있는 육종 기술을 따라잡는 게 우선 과제다. 무엇보다 뚜렷한 종자 육성 철학과 해당 지역에 맞는 목표 설정으로 채소 종자 수출 시장을 확대해가는 일본의 전략은 분명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일본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 이미 제주 토종 종자로 착각하게 될 정도로 일본 종자 의존도가 높아져 버린 감귤과 채소 산업은 더욱더 절실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곳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제주 농산물 원종장이다. 10년 전부터 일본산 종자를 대체할 종자를 개발하며 조용히 시드밸리 전략을 추진해온 곳이다. 1998년 정부가 씨감자 공급을 중단한 뒤 검증도 안 된 일본산 씨감자가 고가에 수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우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10년 만에 농산물 원종장은 제주산 씨감자 생산기지로 탈바꿈해 있다. 이곳에선 해마다 4월과 12월 시설하우스에서 제주산 씨감자 3개 품종이 수확된다. 생산량이 떨어지던 대지와 추백은 품종을 개량했다. 특히 7년의 육종 끝에 더댕이병에 강한 제설하는 제주형 씨감자도 만들어냈다. 씨감자들은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첨단 멸균 시설에서 양액 재배되고 있다. 수확한 씨감자는 크기별로, 생육 상태별로 분류돼 저온 저장고에 보관된다. 매년 2월과 8월 농산물 원종장에 보관해둔 씨감자 200만 개가 농가에 공급된다. 일본산이던 씨감자는 100% 제주산으로 대체됐고 종자 가격은 절반이나 내려갔다. 감자는 조수입 1,000억 원을 유지하는 제주 제2의 소득작물이란 명성을 되찾았고
신품종 개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에 지금 감자 산업이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10년 전만 해도 한 7,000 헥타가 재배되던 감자 면적이 지금 한 3,000 헥타 정도로 이제 줄었기 때문에 이 재배 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 개발을 하고 그 지역별 브랜드화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신품종 감자 육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자 민간 육종가도 생겨났다. 이 농가는 종자업체 못지않은 시설까지 갖춰놓고 수년째 교배 육종에 매달리고 있다. 딸 이름을 딴 미소란 감자 신품종은 마무리 시험 재배 중이다. 5년 전에서부터 이제 교잡 육종을 해가지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제주도 토양에 완전히 이제 맞다 싶으면 이제 품종 보호 등록을 하고 이제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상장 제주도 농업기술원 김성배 품목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상금 500만 원이 기록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이 처음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받았다. 59개 출품종자 가운데 수상 대상 8개 품종에 극조생 양파 싱싱볼이 포함됐다. 제주 육종 기술을 인정받게 된 자리였다.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극조생 양파는 대부분 일본 종자였고 해마다 15억 원어치가 수입됐었다. 8년 연구 끝에 만들어낸 제주형 극조생 양파 싱싱볼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싱싱볼은 양파 종자값을 40%나 내려가게 만들었다. 우리 싱싱볼 품종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40% 보급했을 때 수익 금액이 6억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종자 그 가격으로는 한 5억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접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2012년 브로콜리 시험 재배 결과가 나왔다. 근데 66개 교배 계통 가운데 서너 개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3년 안에 일본산을 대체할 제주산 브로콜리 종자를 내놓겠다는 꿈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브로콜리 그 조생부터 중생, 만생까지도 계속해서 재배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 품종 육성을 시작하면 다양한 품종을 육성할 수 있어서 이런 품종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이곳은 제주 원종장이 유치한 다른 지방 우수 종자 업체다. 제주에서 육종 연구가 부족한 당근과 양파 종자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양배추와 당근, 양파 종자를 수출하는 업체라 중국을 겨냥한 제주형 채소 종자 육종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그래도 계속 끌고 나가야지 또 좀 제가 또 안정이 되면 제 후대를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진짜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정말로 부르는 게 갑이거든요, 씨앗은. 감귤도 일본산을 대체하기 위해 15년 넘게 연구에 몰입해오고 있다. 하래 조생 최종 품종과 만감류가 1년 안에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380여 종의 감귤 유전 자원을 확보하면서 육종 기술도 일본의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꼭 우리 품종이 우수하지 않고 외국 품종이 우수하더라도 우리가 품종 육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품종을 내야 돼야만 그 외국의 어떤 횡포라든지 그런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육종 사업은 대단히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농업은 지난 12년 동안 일본 종자 의존도를 낮추고 종자 주권을 찾기 위한 종자 개발에 애써왔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육종 기술도 축적됐고 시설도 확충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제주형 종자 산업을 육성하는 시드밸리 조성 전략을 내놨다. 설립 10년째인 농산물 원종장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자급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제주산 종자를 개발해 종자의 보고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에서 전개될 시드밸리 전략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우선 제주는 지구촌 최고의 청정한 환경 여건에다 사계절 농사를 할 수 있어 육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 한대에서 아열대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해 있는 제주의 기후적 특성상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할 종자 육종도 가능하다. 거기에다 1,800여 종의 제주 식물 자원 가운데 제주형 종자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토종 종자가 많다는 점도 유리하다. 특히 일본에 유출됐다 100년 만에 돌아온 제주 토종 3다 찰조가 제주에서 복원되면서 육종 연구진들의 의욕과 사명감이 커져 가능성은 충분하다.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감자라든가 지금 콩이라든가 이런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을 해고 지금 재배되고 있는 그런 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종자 정식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집니다. 제주 종자 산업 육성은 아직 부족한 것이 적지 않다. 우선 육종에 필요한 유전 자원이 많지 않고 일본처럼 오랜 육종 경험도 없다. 연구 인력도 극소수이고 시험 재배 포장도 부족해 농경지를 빌려 육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 시드밸리 전략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우선 일본 종자 업계처럼 시대를 읽는 육종 철학과 뚜렷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육종 철학과 목표가 제대로 서야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육종 전문가를 양성하고 종자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제주형 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주도 품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외국 중국용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육지용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육종 어떤 품종을 만든다 육종 목표를 일단 가장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잘못 설정되면 다른 길로 가니까. 외국산을 대체할 종자 개발과 함께 관련 업계와 연계하는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BT 업계와 연계해 비만과 피부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 종자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항암 성분이 있는 색깔 있는 감자를 개발해 신선한 주목을 받은 것도 좋은 사례 중 하나다. あくまでその採集等に適したことそういうエリアに適した種取りをして、適した作物を作って成果を販売する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可能だと思いますし可能性は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신품종 종자를 육종하는데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 그런 만큼 제주 종자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정부 지원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FTA 체결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밀려와도 고가의 제주산 종자와 고품질 농산물을 역수출하면서 1차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해외의 품종들도 도입을 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적응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발달을 시키면 제주의 경우에는 대단한 우리 기지가 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거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위세는 더 거세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수급을 위한 종자 확보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 싸움에 뒤처지면 식량 주권, 나아가 국가 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 또한 건강하고 사람답게 살기를 희망하는 웰빙 시대를 맞아 온 인류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할 새로운 가치의 종자 육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형 시드밸리 전략은 제주 토종 종자의 무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한국을 종자 강국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더불어 지구촌이 갈망하는 건강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골든 시드를 수출해 육종 선진국 대열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한여름 심은 씨앗이 자라 수확을 하고 있다.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믿는 농민들에게 종자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고 갑옷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농민들은 벌써 내년 종자 걱정을 해야 한다. 이거 양 부릅 끓이고 양배추고 많다 일면서 시가지다 농사 짓어쓰게 이거. 우린 언제면 시 걱정 안 내 그냥 농사 한번 편하게 짓어볼 거과. 제주는 사계절 푸르름 속에 4천여 종의 특산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땅이다. 이제 사라져가는 제주 토종 종자를 복원해내어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더불어 청정의 땅 제주에 모두가 건강해지는 생명농업이 뿌리를 내리고 지구촌으로 전파되는 발원지가 돼야 한다. 그때 종자는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생명 자원이 될 것이고 제주는 진정한 시드밸리, 종자의 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